바랍니다. 오늘 건강원리 6번째 시간으로 음식물과 이 성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장수 지역의 식단의 공통점을 좀 보면은요, 서구인에 비해서 전체적인 열량이 낮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진짜 늘 얘기하지만 못 먹어서 질병이었지만 요즘은 너무 잘 먹어서 질병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계 장수 지역의 식단은 열량이 좀 일반적으로 서구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석유는 굉장히 필요한 열량 이상을 섭취함으로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과도한 것이죠. 풍부한 전곡과 채소와 과일을 포함한 탄수화물의 비율이 아주 높다. 모든 자연식품으로 가공하거나 정제한 음식, 설탕, 옥수수 시럽, 방부제, 인공조미료, 다른 화학물질이 들어간 음식은 잘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를 더 많이 먹는다는 것이죠. 모든 신선한 음식을 먹으며 통조림 식품이나 장거리로 운송된 식품보다는 그 지역에서 재배한 제철 음식을 먹는다. 그렇죠. 그 지역에 태어난, 이왕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재배한 제철 음식, 요즘은 과일을 사계절 다 먹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제철 음식을 그 지역에서 나는 것으로 먹는 것이 좀 건강하고 장수의 비결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저지방 음식이며 그 지방은 씨와 견과류와 같은 식물성 지방이고 가끔은 생선에서 지방을 섭취하지만 병에 든 오일이나 마가린이나 동물성 포화지방은 먹지 않는다. 단백질은 콩, 완두콩, 전곡, 씨, 견과류를 포함한 식물에서 주로 섭취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촌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장수촌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가서 찾아가서 묵고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 장수촌에 찾아가서 한 것과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건강 기별이 정말 장수촌과 거의 같은 것입니다. 음식물에 7대 성분이 있는데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무기질, 비타민, 섬유질, 수분, 물, 이렇게 7가지인데 단백질은 전체 칼로리의 10에서 15%를 차지하고 성장과 치료를 위한 음식입니다. 지방질은 전체 칼로리의 15에서 20%를 차지하고 연료와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탄수화물은 전체 칼로리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연료와 에너지 공급입니다. 탄수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죠. 나머지 무기질, 비타민, 섬유질, 물은 신체 조절제입니다. 그래서 이 요소가 이렇게 전체 칼로리의 많은 거의 부분을 차지하지 않지만 이것이 조절 역할을 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먼저 단백질부터 좀 살펴보면요, 단백질이 하는 역할은 우리 몸 안에 단백질 성분이 들어왔을 때 상처 회복이나 새로운 세포 분열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상처가 났을 때 상처가 회복이 빨리 안 된다고 그러면 어때요? 단백질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단백질 성분이 잘 들어오면 상처도 빨리빨리 회복되겠죠. 혈액에서 항체로 작용하여 인체의 방어 기능을 한다. 영양소나 호르몬 등을 수송하는 운반체를 이루고 수많은 요소 작용에 촉매이며 대사를 조절하는 물질을 이룬다. 자, 그런데 이 단백질을 과잉 섭취했을 때 중성 지방이 증가하여 순환기계의 질병을 일으킨다. 순환기, 이 혈액이 순환하는. 그 다음에 암을 증식시키고 암모니아 가스의 발생으로 신장과 뇌에 영향을 준다. 반대로 또 부족하면 저항력이 약해지고 상처 회복이 느려지며 아이들의 성장이 장애를 받는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자라려면 어떻습니까? 단백질이 잘 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과잉 섭취하지 않도록. 요즘 그런데 어린 아이들도 너무 과잉 섭취해가지고 벌써 어려서부터 비만이 나타나고, 그래서 요즘은 성인병 사용하지 말라고 하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성인병이 일어났는데 어린아이들도 젊은 사람도 성인병이 발생하니까 옛날 그래서 생활습관병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단백질은 콩류, 곡류, 해초류, 견과류 여기에서 많이 있다. 22종류의 아미노산 중에 9종류는 음식을 통해서 얻고 나머지는 체내에서 합성. 참 하나님 위대하시죠. 22가지 아미노산 중에 9가지는 우리가 음식을 위해서 섭취하지만 나머지는 체내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도록 우리를 창조하고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끼니별로는 단순하게,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한꺼번에 그러지 말고 한 가지씩, 오늘 아침은 요거면은 점심은 이거, 저녁은 이거, 내일은 또 다른 거, 그렇게 하면서 매 끼는 아주 단순하게 복잡하지 않게, 그러나 하루나 한 주일은 좀 다양하게. 이해가시죠?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이 10가지 있으면 그것을 한꺼번에 막 5가지씩 이렇게 하지 말고 하루에 한 가지씩,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한 가지씩 그렇게 하고, 그 대신 아침과 점심과 저녁이 다르게, 과일도 막 한 번에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하지만 오늘은 수박 먹었으면 내일은 참외, 그 다음에는 뭐 자두, 이런 식으로 그것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질이요. 지방질은 에너지의 공급원입니다. 그래서 이 필수 지방산이라는 것은 음식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지방인데, 필수 지방산의 공급. 그래서 이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것은 이 상온에서 액체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와 돼지의 그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간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36.5도죠. 그러니까 돼지나 소 이런 것들이,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40도일 때는 액체인데 우리 몸에 들어오면 37.5도로 떨어져 보니까 어때요? 고체로 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혈관을 좁게 하거나 막게, 이런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배변 시에 윤활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작용, 또 열 손실을 막는 절연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 뚱뚱한 사람은 겨울에는 굉장히 잘 견디고 여름은 굉장히 힘들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지방이 이런 절연체 역할을 하니까. 반대로 지방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여름은 좀 괜찮고 겨울은 또 힘들고 그러겠죠. 이 지방질이 공기에 노출되면 특유의 불쾌한 냄새를 내며 맹독소로 변한다. 이런 산화의 원인은 공기, 태양열, 세포의 작용이고, 불포화 지방은 포화 지방보다 더 쉽게 산화되며 지방은 오래 끓일수록 더 해롭다. 산화 지방은 세포를 죽이는 작용을 한다 그랬습니다. 물에 녹지 않고 유기용매에 녹는다. 지방의 원료가 되는 중성 지방 중 실내 온도에서 고체가 되는 것을 지방이라고 하고 액체로 있는 것을 기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은 포화지방산은 동물성 기름에 많고, 그 다음에 기름은 불포화지방산, 식물성 기름에 많습니다. 인지질은 세포막을 구성하고 음식에도 있지만 필요한 분량을 간에서 합성한다. 참 간이 참 중요하죠. 간에서 지방질의 한 종류인 인지질을 이렇게 합성해내고, 수용성 물질의 세포막 통과를 돕고 신경의 절연체 역할을 하고 소장에서 지방산의 흡수를 돕는다. 지단백은 음식에서 섭취하지 않고 간에서 합성하는데, 지방과 단백질의 결합체를 이 지단백이라고 하는데, 지방이 많으면 LDL, 단백질이 많으면 HDL이라고 하는데, 지방이 많은 LDL은 콜레스테롤을 말단 조직으로 운반하고, HDL은 말단 조직에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하여 배설시켜서 콜레스테롤과 질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동물성 지방에서 온 것과 체내에서 합성된 것이 섞여서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세포막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며,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다 안 좋고 그게 아니고, 콜레스테롤의 원래 역할은 세포막의 주요한 구성 성분이 되는데, 특히 뇌와 신경 조직의 정상적인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피부에서 수분 흡수 방지 작용을 하며 담즙산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음식에서 과잉 섭취했을 때 혈청의 농도가 상승되어 동맥경화증을 유발한다. 콜레스테롤, LDL, 과잉 섭취는 각종 암과 동맥경화, 뇌졸중, 고혈압, 심근경색증의 원인이 됩니다. 필수 지방산인 피놀레산과 같은 기름이 부족하면 성장장애를 가져오며 피부병이 발생하고 저항력이 떨어진다. 호르몬 합성이나 세포막 형성에도 어려움이 생긴다. 종실류, 깨나 씨앗 같은 거, 견과류, 콩 종류를 통하여 필수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방식품으로는 콩류, 종실류, 참깨, 검정깨, 호박씨, 해바라기씨, 견과류, 아몬드, 잣, 호두, 이런 데서 우리가 불포화 지방, 식물성 그런 지방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 질병 치료와 예방에 유익하고 세포막을 형성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주고 세균이나 암세포를 파괴하는 항체 형성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이 지방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탄수화물. 탄수화물을 음식을 씹으면 작은 분자로 분화되어 단맛이 나는 것이 메가당이며, 이 메가당이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와 결합하면 거기서 산화되어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밥을 했는데 현미밥이 좀 물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꼭꼭 씹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꼭 이렇게 씹었더니 단맛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메가당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좀 제일 못하는 것이 잘 꼭꼭 씹지 못하고 빨리 먹는 것이 굉장히 늘 기도 제목이고 늘 생각하는데, 밥이 이렇게 좀 되게 되니까 꼭꼭 안 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꼭꼭 씹으면 반찬을 안 먹어도 거기서 이렇게 단맛이 이렇게 나오죠. 그게 메가당입니다. 혈당의 정상치는 아침 기상 직후 공복 시에 혈액 100ml당 80에서 100이 정상이고, 식사를 마친 뒤에는 130에서 140까지도 올라가는데 2시간이 지나면 공복 시의 농도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혈당은 간장에서 조절하며 혈당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호르몬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다. 그러니까 간과 췌장에서 그 혈당을 조절하고 호르몬을 분비하고 이런 역할들을 다 하고 있죠. 근데 그것들이 우리가 하라고 해서 합니까? 자기가 알아서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서는 쉬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일하시죠. 특별히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어때요? 다 우리 몸을 다 관리하셔가지고 낮 동안 피로했던 피곤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냥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것 중에 하나만 안 돼도 어때요? 그럼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응급실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뭐 돈 100만 원, 200만 나오는 건 금방입니다. 금방 치료하면 다행이죠. 또 평생 가게 되기도 하고. 비상시 혈당을 증가시키는 다른 호르몬은 부신에서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이다. 그러니까 아드레날린도 다 중요한 역할을 해요. 다 무조건 안 좋지만은 않아요. 섬유질이 많은 통곡류를 주식으로 먹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혈당이 유지된다.
우리가 막 몇 그램 이게 자세히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천천히 잘 먹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조절해 주는 거예요. 적당히 먹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양학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닐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고통하면 하나님께서 다 조절해 주시죠. 야, 너 이제 그 정도면 됐다. 그만 먹어도 되겠다. 너 좀 부족한데 이렇게 좀 저는 잘 모르는데 예전에 한 목사님, 조대현 목사님으로 굉장히 러시아에 선교를 열심히 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은 평생을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채식만 하셨어요. 그래서 러시아에 이제 선교사로 가셨는데 러시아는 이제 굉장히 춥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자를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호하고 하여튼 이제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심하게 몸살 감기가 걸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쫙 누워 있는데 그 밖에서 뭐 생선 장수가 지나가면서 생선 사세요 하더래요. 근데 목사님 평생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그 귀가 쏠깃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이렇게 창으로 내다봤대요. 근데 이제 사모님 오는 소리가 들려서 얼른 다시 누웠는데 그 사모님이 이렇게 딱 보시고는 목사님에게 지금 저 영양분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맛있게 요리해서 드렸더니 이제 회복을 되셨대요. 그래서 그 뒤로는 또 이제 안 드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통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물 많이 안 마시면 어떻습니까? 물 안 마시고 운동하면 목마르죠? 그것도 하나의 신호 아닙니까? 목마른 거. 그 물을 먹으라는 것이죠. 만성질환, 비만,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 혈증. 피가 막 끈적끈적해서 여러 가지 혈관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들. 비만은 체지방이 25% 이상이 될 때, 100이 필요한데 25%를 초과했을 때, 그때 이제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 이상을. 저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70키에 이렇게 이제 보면 한 72kg 정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지금 78kg까지 갔어요. 그래서 좀 지금 그게 10몇 프로 이렇게 올랐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남자가 유병률이 42.3%, 여자가 26.4%, 남자가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만이 정말 사망 원인이 되고 제가 읽었던 책에 보니까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 된다고 합니다. 아주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 홀쭉하고 그냥 빼빼하고 그래서 다 못 살고 좀 있는 집만 이렇게 배가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배 안 나온 사람이 없어요. 다 잘 먹으니까. 그 다음에 고혈압은 30세 이상의 140 이상으로서 140에서 90 이상이 되고 약물을 복용하면 굉장히 사망률이 높다. 이 고혈압도 남자가 더 높죠. 여자보다. 다 남자가 높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더 오래 사는 것 같아. 하여튼 여자가 오래 살아야 돼요. 남자보다는. 그 다음에 당뇨는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고 약물을 복용할 때, 그래서 남자가 이것도 좀 높고, 그래서 당뇨도 약으로 먹다가 안 되면 나중에 막 주사 놓잖아요. 근데 이 검사할 때도 바늘로 콕콕 찌르고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입니까? 그렇죠? 또 인슐린 그거 주사로 맞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몸 바늘로 찌른다는 것이, 누가 와서 하루에 몇 번씩 바늘로 나를 찌른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살려면 주사 맞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기별대로 잘 관리하면 이거 당뇨 체크 안으로 찌르지 않아도 되고 주사 안 맞아도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상 지질 혈증은 총 콜레스테롤이 240 이상이 되고 약물을 복용했을 때 그게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지의 신체 요구량보다 많을 때 글리코겐 형태로 바뀌어 간장과 근육에 저장된다. 참 저기 보니까
요구량 이상이 되면 어디에 저장을 해요? 간하고 근육에. 그래서 거기에 저장해놨다가 부족할 때는 거기서 빼서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참 근육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런 걸 근육이 정말 튼튼하고 건강하면 거기에 이렇게 이 남는 것들이 잘 저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필요할 때 갖다 쓸 수 있고, 에너지가 요구될 때 신속하게 글루코스 포도당으로 전환된다. 그래서 이제 막 운동하고 힘을 내야 될 때 거기에서 끌어다 쓴다는 거죠. 과잉 공급되어 저장하고도 남는 것은, 그래도 이제 남는 것은 체지방으로 바뀌는데, 이렇게 잉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체지방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배도 나오고 이렇게 그렇게 된 거죠. 몸무게도 들고. 혈당이 30에서 50mg이면 그건 저혈당증이고 170에서 180 이상이 되면 신장은 글루코스를 여과하여 소변으로 배설시키죠. 그게 이제 당뇨병이죠. 당질의 결핍은 탄수화물 섭취가 부족한 경우보다는 밥을 배부르게 먹지만 비타민이나 기타 무기질이 제거된 정제된 당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당질의 결핍이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못 먹어서 결핍이 오는 것보다는 배부르게 잘 먹었는데 필요한 영양소가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정제된 것들은 필요한 것들을 깎아버리니까. 그러겠죠? 과식하고 에너지로 전환시키지 못한 경우, 다시 운동 부족일 경우 당뇨병, 비만증, 저항력 저하, 심장질환, 충치가 생긴다. 그래서 이 혈당 지수가요, 딸기잼은 82예요. 잼은 굉장히 높죠. 제가 예전에 영화학원 교회 다닐 때 그 선교사가 점심을 꼭 그 빵하고 잼을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잼을 제가 그냥 떠가지고 그냥 먹어버렸더니 얼마나 이렇게 막 놀래는지 빵에 발라 먹지도 않고 그걸 떠서 직접 먹어버리니까 혈당 지수가 무려 82입니다. 감은 37, 사과는 36, 키위는 35. 그러니까 어때요? 좀 이렇게 혈당 지수가 높고 당뇨가 있는 사람은 좀 혈당 지수가 높은 그쪽보다는 어때요? 저 아래쪽, 낮은 쪽을 주로 먹는 게 좋겠죠. 위에 것은 좀 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곡류빵, 면류도 보니까 와, 바게트빵이 93, 식빵이 91, 떡도 굉장히 높죠. 아, 현미가 제일 낮죠. 현미 56. 그래서 옛날 송수자 박사님이 현미만 잘 먹어도 그것이 현미 안에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 통째로. 현미만 잘 먹어도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거칠어가지고 못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이게 왜 거칠고 이렇게 먹기가 힘들고 하냐? 마음이 안 변해서 그래요. 우리가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은데 현미야 정말 한 공기 먹는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꼭 씹어서 현미를 쫙 고기 꼭 씹으면 거기서 메가당이나 단맛이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입맛이 변하고 우리 생각이 변해가지고 어때요? 흰밥 너무 입에 맛에 좋으니까. 그러나 잘못하면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치우쳤을 때는 오히려 영양의 결핍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자, 이 고구마 같은 경우도 껍질째 삶을 경우에는 혈당 상승 지수가 44에서 46이에요. 그런데 삶았을 경우에는 61인데 구웠을 때는 94. 그러니까 똑같은 고구마를 먹어도 껍질째 삶아서 먹는 경우, 그 다음에 잘라가지고 삶는 경우, 그 다음에 구워서 먹는 경우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자기가 혈당이 높고 혈압이 높고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이왕이면 좀 껍질째 삶아서 먹는 것이 좋겠죠. 근데 구운 것이 맛있죠. 그러나 입맛에서는 맛있고 좋지만 혈당 지수를 높이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혈당이 높은 사람들은 고구마를 먹어도 혈당 지수를 천천히 상승시키는, 왜냐하면 껍질 속에 섬유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천천히 높아지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확
혈당이 오르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비만증은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증, 심장질환, 관절염을 가져온다. 설탕을 하루에 24티스푼 정도 섭취하면 백혈구의 식세포 기능이 0으로 떨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설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이 백혈구 식세포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뭐예요?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것들을 잡아먹고 이렇게 바이러스 같은 걸 퇴치를 해줘야 되는데 설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 하롱해롱 해져가지고 그 적군이 들어왔는데 어때요? 멍하니 이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확 활발하게 가서 얼른 싹싹싹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코로나에 걸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질병이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설탕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알러지나 감기, 무좀 이런 데 걸리는 거예요. 알러지가 걸리고 감기가 걸리고 무좀이 자주 걸리는데도 계속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면 약을 사용해도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 약을 먹기 전에 그걸 먼저 해야겠죠. 그러고서 약을 먹어야 더 효과가 있겠죠. 과잉당질은 산을 생성하여 치아의 과학물질을 소실시키기 때문에 충치가 생긴다. 과잉당질이 산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이빨이 얼마나 튼튼합니까? 근데 이것을 녹여내버려가지고 충치를 만드니까. 당질이 부족하면 중추 조직이 흥분되며 반대로 또 부족하면 뇌신경세포의 에너지 공급이 차단되기 때문에 정서불안, 초조한 마음, 신경질, 무력감이 발생한다. 그래서 애들도 빨리 밥 안 주면 어떻습니까? 막 땡깡 누고 신경질 부리고 부족하면 또 그런 것이죠. 제때 지속적으로 결핍되면 단백질이나 지방질이 대신 에너지를 만들며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완책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이것도 공급이 부족하면 회복이 어렵게 된다. 신경세포는 포도당이 차단되면 10에서 15분 정도 지나면 사멸된다. 당질 식품은요, 곡류, 쌀, 보리, 콩, 팥, 옥수수, 밀, 그 다음에 근류, 고구마, 감자 같은 거, 꿀, 설탕, 견과류, 과일 이런 데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통곡류 음식을 섭취하면 복합당을 얻게 되기 때문에 섬유들과 비타민, 무기질이 적당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서 당질의 부족이나 과잉 섭취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너무 많이 먹는 것도 그렇고 부족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이런 통곡류, 곡류, 뭐 견과류, 과일 이런 것을 먹어주면 그게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잘 해놨기 때문에 그냥 현미만 먹어도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도 않고 뭐 넘치지도 않게 그렇게 해준다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기질은요, 산소와 결합하여 연소하지 않는 것인데 칼슘, 인,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염소 이런 것은 이제 적은 무기질 중에서도 좀 많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미량은 철, 아연, 요오드, 구리, 망간, 셀레늄, 크롬, 불소, 올리브덴 굉장히 많죠. 이런 게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몸에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는 마그네슘이 들어있을까? 여기에는 염소가 들어있을까? 여기에는 철이 들어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영양학자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또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거기에 알맞게 잘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조직의 구성, 신진대사 작용의 조절, 효소 작용 촉진, 신경 자극의 전달을 한다. 자, 이런 것들이 어디에 많이 무기질이 들어있냐면 녹색 야채류, 황색 근체류, 해초류, 과일류, 곡류, 콩류, 견과류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골고루 자연식으로 섭취하면 인체에 필요한 무기질이 다 충족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구리가 결핍되면은 동맥류 파열이 일어나고 셀레늄이 결핍되면 심장마비가 오고 칼륨이 결핍되면 뇌암이 오고 비타민 E가 결핍되면 알츠하이머 병이 생기고 칼슘이 부족하면 신장 결석이 생기고 크로늄, 바다늄 결핍이면 저혈당 와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다 조절해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 비타민. 비타민은 주 공급원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신체 조절제입니다. 그래서 효소 반응을 일으키고 화학적인 에너지 결합을 통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에너지를 얻도록 그 역할을 한다고 말이에요. 비타민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먹어도 그게 에너지로 변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밀가루만 있고 물이 없으면 그거 빵 못 만든다 그 말이죠. 밀가루 중요하죠. 비싸고 돈 주고 사야 되고. 물 별로 안 비싸고 그러나 물 없으면 빵 못 만든다 그 말입니다. 다 필요한 것입니다. 지용성 ADEK는 수용성 CD보다 체내에 보다 오랫동안 저장된다. 비타민 결핍증은 각종 정제식품을 사용할 때 발생한다. 정제된 거 너무 많이 먹으면.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면 비타민 부족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균형적인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지용성 비타민 음식과 함께 흡수되면 지방 흡수에 장애가 생기면 A, K의 결핍이 생기고 비타민 D는 우리가 하루에 15분 정도 햇빛을 쬐일 때 하루의 필요량이 충족된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햇빛도 안 쬐고 또 둘러쓰고 이렇게 하면 비타민 D가 잘 생성이 안 되겠죠. 그러면 뼈가 튼튼하지 않고 넘어지면 바로 골절이 올 수가 있겠죠. 저도 지난번에 한번 그냥 확 한번 넘어졌는데 그래도 좀 뼈가 튼튼한가 골절은 안 왔더라고요. 좀 타박상에서 좀 힘들었는데 아주 심하게 그냥 확 굴러서 넘어졌는데 하나님께 또 감사합니다. 싱싱한 야채나 과일을 날마다 넉넉하게 먹는 일은 비타민C의 적절한 공급에 필수적이다. 정지된 약으로 막 비타민C, 비타민 이런 거 먹지 말고 그것도 꼭 필요하면 또 먹어야겠지만 우리가 야채나 과일을 날마다 넉넉하게 먹어주면 다 공급해 준다고 말이에요. 정지된 약에는 뭐가 없어요? 섬유질이 없어요. 이게 아주 큰 차이점입니다. 섬유질. 무기질 비타민과 같이 신체 조절제이고 유기질로서 인체 내에서 소화 분해가 어렵습니다. 식물의 잎, 뿌리, 줄기, 씨앗에 들어있는데 이 섬유질의 역할이 뭐냐면 스펀지와 같이 흡수 및 청결작용을 하고 배변이나 소화작용이 아주 필수 조절제예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노폐물들을 쫙 끌어가지고 대변으로 쫙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야채나 이런 섬유질을 많이 먹어주면 화장실 가보면 달라요. 화장실에 오래 머물러 있다. 그럼 섬유질 많이 안 먹는 거예요. 섬유질을 많이 먹으면 화장실 오래 있지 않아요. 오래 앉아 있지 않아요. 변비 생기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변의 그것을 보면 형태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섬유질 부족하여 발생하는 질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 정제된 것을 먹으니까 너무 쉽게 그냥. 섬유질은 다 깎아불고 거기에는 영양분이 없다. 영양분이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그래서 요즘 섬유질이 부족해가지고 발생하는 질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육류와 정제식품의 주요 문제도 바로 섬유질 결핍이다. 자, 이런 채소들. 자, 음식물의 우선순위.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최소량의 열량이 요구되는데 뇌신경세포의 기능, 혈액순환, 호흡기와 소화기의 기능, 인체의 다른 생리학적 작용은 완전 휴식 상태에서도 칼로리를 요구하는데 이것을 기초대사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9시나 10시에 자가지고 아침 6시, 7시 일어날 때가 그 기간 동안에 가만히 있는데도 뇌 돌려야 되죠. 피 돌려야 되죠. 호흡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필요한 최소 열량이 바로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데 이 기초대사량 BMR이 성인의 경우 매일 1000에서 1700칼로리가 기본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제 작용이 안 하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활동을 하니까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성은 평균 2000, 남성은 2700의 칼로리가 필요해요. 남자가 더 많이 이제 활동적으로 움직이니까.
이러한 에너지 공급은 음식 섭취에서 오며 매일 500에서 2500g의 음식을 먹어야 한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밥 먹기 전에 체중계 올라가고 밥 먹고 나는데 내려와서 해보니까 600g인가를 먹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끼에 점심은 좀 더 먹은 것 같고 그러니까 계산을 안 해봤는데, 음식물의 우선순위는 신체에 우선적으로 필요되는 음식은 현미, 통밀빵, 마, 감자 등 자연 건강식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체를 튼튼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음식, 각종 단백질 식품으로 매일 30에서 40g을 섭취하며 종실류, 견과류가 주요 식품입니다. 질병 예방과 치료에 필요되는 음식은 각용각색의 과일, 야채로 조리를 하지 않고 싱싱하게 먹는 것이 좋으며, 야채와 과일은 한 끼니에 같이 먹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러진 않지만 병원 간다 생각하고 과일을 한 박스씩 산대요. 우리 비싸니까 한 박스씩 못 사잖아요. 근데 여러분 병원 가보세요. 5만 원, 10만 원 금방 들어갑니다. 검사만 해도 막 10만 원, 20만 원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일 살 때 아이고 비싼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에이 병원 한번 갔다 검사 한번 받았다 그러면서 과일 한 박스 사가지고 그렇게 잘 먹어주면 예방도 되고 병원비도 절약되고, 얼마나 우리가 좀 지혜롭게, 그렇죠, 너무 어리석게 하지 말고 막 아낄 걸 아껴야 되는데 그러다가 병원 가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죠? 참 목사님 그 말씀이 제가 참 이렇게 공감이 갔어요. 오늘 음식물의 좀 성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저도 이렇게 책 보고 이렇게 했지만 이해 못하는 것도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양학자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교통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을 먹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야 너 이제 배불리 먹었지 그만 먹어라 그러면 예 하고 또 그렇게 하고 물 많이 마시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만큼밖에 일을 못한다고 하면 건강하게 해서 우리를 더 많이 일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손지 보는 우리 집사님들 건강하셔가지고 손지 좀 잘 봐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